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건 무미건조한 카톡 메시지였다. 인사도 따스함도 없었다. 며느리 서연의 이름 아래 아이폰으로 작성된 몇 줄의 글. 제목은 설 연휴 계획이었다. 나는 메시지를 열기 전까지 1분 동안 멍하니 화면을 쳐다봤다. 이미 내용을 짐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전화 한 통, 심지어 음성 메시지 하나 없이 그저 차가운 화면 불빛만이 담겨 있었다. 한때 아들의 생일 선물을 직접 그린 포장지로 싸고 무슨 맛을 고를지 몰라 케이크를 3개나 구웠던 내게 이 순간은 예상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다.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읽고 가슴 한쪽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너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일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조용한 당긴 말이다. 메시지는 이랬다. 어머님, 올해 설날 저녁 식사도 저희 집에서 하려고요. 5시쯤이요.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명도 사랑한다는 말도 내 이름을 부르는 호칭도 없었다. 그저 좋겠어요 라는 한마디.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내가 선택사항인 것처럼. 아들 민준이가 보낸 게 아니었다. 며느리 서연이가 보냈다. 그 사실이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쓰라렸다. 나와 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통화를 하곤 했다. 단 10분이라도 말이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영수증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나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람에 맞서 싸우다. 결국 잎을 다 떨군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야 나는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그 시간에 갈게. 나는 한자 너무 세게 누르면 글자가 부서지기라도 할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타자를 쳤다. 필요한 건 없는지 묻지 않았다. 음식을 가져가거나 준비를 돕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잘 알았으니까. 이번에는 그들을 편하게 해주려다. 그 선을 넘어지지 않을 작정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다. 잠시 동안 만약 민준이가 직접 전화해서 엄마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상상해봤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긁어낼 뿐이다. 고요한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장식 상자가 놓인 구석의 찬장을 힐끗 쳐다봤다.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장식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었다. 초대장은 차가웠지만 나는 여전히 갈 생각이었다. 때로는 문이 아주 조금만 열려 있어도 우리는 그 안에 무언가가 우리를 오라고 부른 방식보다 더 따뜻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걸어 들어가니까. 나는 수정과를 끓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 향기가 민준이가 아직 내 옆 소파에 웅크리고 누워 책을 읽을 만큼 어렸던 겨울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계피와 생강향은 항상 민준이를 부엌으로 달려오게 했고 뭘 만드는 거냐고 묻게 했다. 그 시절에는 그런 방해가 전혀 싫지 않았다. 요즘은 부엌이 가득 차 있어도 조용하기만 했다. 나는 찬장을 열어 저장해 두었던 유리병들을 꺼냈다. 여름 마지막에 땄던 매실로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담가둔 매실청이었다. 나는 약간의 잣과 대추를 더해 천천히 데웠다. 작은 병 하나는 선물 꾸러미에 들어갈 것이었다. 붉은 노끈으로 묶고 손으로 쓴 라벨을 붙여서. 라벨이 중요했다. 나는 이렇게 썼다. 엄마의 부엌에서 늘 사랑을 담아. 다음은 사진첩이었다. 나는 몇 달 전부터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이 너무 고요하게 느껴질 때 할 일이 필요해서였다. 민준이의 첫 번째 설날, 앞니가 빠진 모습, 초등학교 2학년 학예회 때 입었던 의상. 나는 사진들 사이에 작은 메모를 곁들여가며 정성껏 페이지를 채웠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기억하는 무언가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호수에서 찍은 우리 사진에 이르렀을 때 나는 잠시 멈췄다. 아이가 10살 때였다. 수건에 쌓여 얼굴에 초콜릿을 묻힌 채 웃고 있었다. 내가 그 사진을 찍은 건 아이가 물놀이 기구에서 떨어진 직후였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다시 도전했다. 그게 바로 예전의 내 아들이었다. 회복력이 강하고 다정하고
아직은 불안해했지만 마음이 열려 있었던 아이. 나는 그 사진을 비닐 슬리브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앨범을 눈꽃 자수가 놓인 천 가방에 넣었다. 그 옆에는 매실청 병과 함께 5년 전 설에 민준이가 내게 선물했던 편지지에 쓴 접은 편지를 끼워 넣었다. 금색 테두리가 있는 옅은 녹색 편지지였다. 평범한 단어조차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편지지였다. 나는 길게 쓰지 않았다. 올해는 우리가 단지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나누길 바란다고, 아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웃는 소리가 그립다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두 번째 기회를 믿는다고 적었다. 가방은 크지 않았다. 반짝이는 트리 아래서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겨울 아침들, 까진 무릎들, 밤늦게까지 하던 학교 과제들, 그리고 닫힌 문틈으로 속삭였던 조용한 기도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현관문 옆에 두었다. 다음 날 아침을 위한 준비였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무언가를 들고 도착하고 싶었다. 단지 민준이의 엄마가 아니라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때조차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내가 아들 내외의 동네로 들어설 무렵 하늘은 부드러운 강철빛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벌써 눈이 길가에 쌓이기 시작했고 하얀 실핏줄 같은 눈발이 인도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나는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도록 내버려 두었다. 밖에서 본 그들의 아파트는 따뜻해 보였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거실에서 벽난로라도 켜놓은 듯 일렁였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했다. 은은한 명절 음악 위로 잔을 부딪히는 소리. 아이가 기쁨에 차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보였다. 거의 내가 환영받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조수석에서 선물 가방을 챙기고 앨범이 안전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했다. 장갑은 외투 주머니에 있었지만 끼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나는 그 차가움을 느낄 필요가 있었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길이 기억보다 길게 느껴졌다. 민준이가 이사 온 직후 내가 보기 좋으라고 사다 주었던, 여름이면 함께 가지치기를 하던 익숙한 화분들을 지나쳤다. 화분들은 그대로였지만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쓴 채 앙상하고 메말라 보였다. 나는 얼음 위를 조심하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도어록은 세련된 최신 디지털 방식이었다. 나는 한번 벨을 눌렀다.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가 안에서 울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기다렸다. 발소리도 유리문 뒤에 그림자도 없었다. 그저 배경으로 깔리는 더 많은 웃음소리뿐이었다. 나는 다시 벨을 눌렀다. 이번에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더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뒤로 물러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츠가 젖어들기 시작했고 바지 밑단에 눈이 엉겨 붙었다. 손에 든 가방이 습기를 머금어 축 처지기 시작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10분이 더 흘렀다. 차 한 대가 간내린 눈 위로 타이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지나갔다. 운전자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뻣뻣하게 굳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초대는 받았지만 기대되지는 않았다고 정중하게 말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5분을 더 서 있었고 그리고 10분을 더 서 있었다. 추위가 뼛속 깊이 말없는 슬픔처럼 느리게 파고들었다. 현관 센서 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켜졌다. 여전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가방을 다른 손으로 옮겨들었다. 가방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커튼 뒤에서 움직임이 있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무언가 안에서 꿈틀거렸다. 그림자, 형체. 그러다 사라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벨을 눌렀다. 분노도 심지어 희망도 없이 그저 조용한 마지막 확인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인도 쪽으로 내려와 기다렸다. 5분만 더 기다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딱 5분만. 어쨌든 나는 온다고 말했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왔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민준이가 서 있었다. 환영하는 것도 짜증내는 것도 아닌 그저 멍한 표정으로, 마치 방에 들어왔다가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는 2번 눈을 깜빡이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인사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축축한 선물 가방을 들어 올렸다. 그는 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옆으로 비켜섰다.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즉시 느껴졌다. 소나무 향과 계피 향이 공기 중에 진하고 달콤하게 퍼져 있었다. 구석의 트리에서는 불빛이 깜빡였다.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의자 등받이에는 외투가 걸쳐 있고 벽난로 선반에는 마시다만 음료가 놓여 있었으며 신발은 문가에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었다. 부엌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고 머리에 반짝이가 붙은 아이가 휙 지나갔다. 서연이 복도에서 나타났다. 그녀의 립스틱은 완벽했다. 크림색 스웨터 원피스의 펜던트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금귀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힐끗 보더니 딱 적당할 만큼만 미소 지었다. 아, 어머님,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가 뭐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녀 역시 선물 가방을 받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쪽을 가리키고는 이미 등 뒤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돌아섰다. 민준이가 현관 옷장을 막연하게 가리켰고 그래서 나는 내 외투를 직접 걸었다. 옷걸이 못이 헐거웠다. 3년 전 그들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내가 조여주었던 것이었다. 만약을 대비해 작은 공구함을 가방에 넣고 다니던 시절에 식탁은 가득 차 있었다. 12개의 자리가 모두. 길목에 반쯤 걸쳐진 곳에 접이식 의자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다. 그게 내 자리였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미끄러져 들어가 선물 가방을 무릎 위에 놓았다. 무릎이 화분 받침대 가장자리에 스쳤다. 가방 안에 앨범이 그 압력에 살짝 휘었다. 아무도 내가 오는 길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무도 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한 여자가 내게 정중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대화로 돌아갔다. 나는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다. 스키장 예약에 관한 이야기, 누군가의 새 주방 타일에 관한 이야기였다. 음식이 묵직한 접시에 담겨 나왔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보기에는 좋았다. 서연은 능숙한 몸짓으로 방을 오가며 잔을 채우고 적절한 순간에 웃었다. 민준이는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와 눈이 한번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고는 시선을 돌렸다. 디저트가 나왔을 때 나는 가방에 손을 뻗었다. 어쩌면 지금이 적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누군가 내가 뭘 가져왔는지 물어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순간은 지나갔다. 대화는 결코 느려지지 않았고 내 주변의 공간은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나는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 누군가 서연에게 저 유리잔을 어디서 샀냐고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고모에게 받은 결혼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 세트는 내가 사준 것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남은 커피를 삼키고 누군가 내게 접시를 건넸을 때 미소 지었다. 그들이 음식을 덜어가는 동안 나는 접시를 든든하게 잡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머리 위 조명이 반짝였다. 내 의자는 고르지 않은 타일 위에서 살짝 삐걱거렸다. 나는 발로 의자를 조정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안으로 들여보내졌지만 환영받지는 못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은 퍼즐과 코코아를 들고 서재로 보내졌다. 어른들은 파이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며 뒤에 남았다. 나는 조용히 접이식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다. 선물 가방은 여전히 내 옆에 열리지 않은 채로 있었다. 나는 서연이 한 말에 민준이가 웃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자세는 편안하고 이완되어 있었다. 그 방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남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편안함이었다. 나는 그가 미식축구 연습 후에 우리 집 낡은 소파에 쓰러지곤 했을 때의 그 어깨 곡선을 기억했다. 하지만 내가 키웠던 그 소녀는 이제 조심스럽게 계산된 몸짓과 정중한 무관심을 지닌 누군가로 대체되어 있었다. 서연의 조카가 방으로 다시 깡충거리며 들어왔다. 7살이 채 안 되어 보였다. 아이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잘 기억나지 않는 얼굴을 떠올리려는 듯이. 그러더니 서연에게 돌아서서 연극하는 듯한 속삭임으로 말했다. 저 할머니, 우리 학교에 오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셔? 몇몇 부드럽고 불편한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서연이 가장 크게 웃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그냥 아이가 어리석은 소리를 한 것뿐이라는 듯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말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나 역시 아무도 바로잡아주지 않았다.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 방이 더 이상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초대받았지만 기대되지는 않았고 참석했지만 보이지는 않았다. 누군가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몸을 기울여 부엌에 디저트 코너를 차려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다. 그들이 걸어가면서 나는 서연이 다음번에는 청소업체를 불러야겠다고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 내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뒤에 남은 침묵 속에서 내 이름이 떠다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일어나 선물 가방을 챙겼다. 내용물이 안에서 살짝 움직여 유리병이 앨범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나는 그것을 열지 않았다. 건네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을 내 의자 뒤, 길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마치 나중에 누군가 발견하고 누가 두고 갔는지 궁금해할 물건처럼 거실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새 향초에 불을 붙였다. 바닐라와 삼나무 향. 나는 복도로 걸어가 벽에 걸린 액자 사진들을 보았다. 가족 해변 여행 사진, 선글라스를 낀 민준이가 서연을 꼭 껴안고 있는 사진, 딸아이의 무용 발표회 의상 사진, 모두 최근 것이고 모두 세련되었다. 오래된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내가 찍었던 아기 사진도, 우리 옛날 뒷마당에서 찍은 사진도, 심지어 내가 맨 앞줄에 서서 누구보다 크게 응원했던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도 없었다. 마치 내가 부드럽게 지워진 것 같았다. 내가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작은 치즈케이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미소 지었다. 부드럽고 막연하게 마치 먼 친척에게 인사하는 사람처럼. 민준이는 내 시선을 피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내게 추억을 나눠달라고 하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묻지 않았다. 저녁은 나와 그들을 잇는 단 하나의 실오라기도 없이 흘러갔다. 나는 가족이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단지 내 가족이 내가 여전히 그 방에 있는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설거지가 끝나고 대부분의 손님들이 떠나자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복도 근처에 서서 내가 머물러야 할지 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아무도 담요를 권하지 않았고 아무도 손님방을 언급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서연이 남은 음식을 용기에 담는 것을 돕고 있었고 둘 다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져 창문에 눈보라를 몰아쳤다. 나는 부드럽게 헛기침을 하고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들 놀이방에 작은 접이식 소파가 있었다. 진짜 침대도 손님 공간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이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과 잘 때 쓰는 것이었다. 내가 예전에 낡은 책 한 상자를 가져다 주었을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서연은 그 소파를 결코 언급하지 않았다. 내가 앉아 소파가 삐걱거렸다. 나는 신발을 벗고 외투를 팔걸이에 접어 올렸다. 베개는 없었다. 손에 닿는 유일한 담요는 만화 공룡이 인쇄된 플리스 담요였다. 나는 무릎을 구부리고 천천히 누워 담요를 가슴까지 끌어당겼다. 불빛은 희미했지만 나는 여전히 벽을 따라 늘어선 선반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장난감이 담긴 플라스틱 통들, 몇몇 나라가 빠진 지구본, 그리고 내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손가락으로 그린 가족 관계도. 나는 가만히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몇 년 전 나는 병원 주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곤 했다. 14시간 동안 서서 부드러운 음식과 묽은 커피가 담긴 쟁반들을 날랐다. 나는 해가 뜨기 직전에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민준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점심 도시락을 쌌다. 그것은 결코 희생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사랑처럼 느껴졌다. 이제 내가 조용한 관대함으로 자금을 대는데 도움을 주었던 이 집에서 나는 유아용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아무도 잘 자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엉덩이의 통증이 나를 이 방에 고정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밤만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졌다. 내가 보지 않는 동안 선이 그어진 것 같았다. 당신은 한때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냥 여기에 있을 뿐이야. 너무 정이 들어버리지는 못하지만 너무 낡아서 쓸모는 없는 플러그가 꽂힌 채로 남겨진 램프처럼. 집 어딘가에서 문이 딸깍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보일러가 켜지는 소리를 들었다. 낯선 공간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나는 식당 의자 뒤에 아직 놓여있는 선물 가방을 생각했다. 어쩌면 내일 누군가 발견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워 얇은 공룡 담요를 움켜쥐었다. 내 눈은 오랫동안 감기지 않았다. 이 가족을 만드는데 평생이 걸렸고 내가 그 이야기에서 지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했다. 아침은 놀이방의 얇은 커튼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밤새 소파 가장자리에 눌려있던 어깨를 문지르며 뻣뻣하게 일어났다. 담요는 새벽녘에 바닥으로 미끄러져 있었다. 등이 쑤셨고 너무 작은 공간에서 너무 웅크리고 자서 목이 뻣뻣했다. 집은 이미 분주했다. 부엌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지만 꾸준한 목소리. 아마 민준이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하거나 재활용품을 분류하라고 지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었다. 급할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평범한 날이었다. 또 다른 명절 다음 날 아침일 뿐. 나는 공용 담요를 접어 소파에 단정히 놓고 복도로 빠져나왔다. 민준이가 카운터에서 2개의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지만 연습된 미소. 마치 식료품 가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듯한. 나는 더 무언가를 기다려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서연이 그의 뒤에서 나타났다. 이미 옷을 차려입고 이미 완벽한 모습으로. 민준이가 말했다. 그들이 생각해봤다고.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실버타운이 있다고. 도시에서 몇 분만 나가면 되는 넓고 사적인 공간이라고. 한번 차로 지나가다가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그는 그곳이 완벽할 거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고립되지는 않았다고. 나만의 장소,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자유. 그는 그것을 독립이라고 불렀다. 나는 들었다. 서연은 지지하고 돕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며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말들은 부드럽고 연습된 마치 홍보 문구처럼 흘러나왔다. 그들은 묻는 것이 아니었다. 부드럽게 지시하고 있었다. 잔인하지는 않았지만 정중했다.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나를 이 집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구석에조차도. 나는 그들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는 어딘가에 배치되고 위치 지어져야 할 하나의 물건이 되어 있었다. 해결책, 체크된 상자. 나는 미소 지었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연은 다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다. 아무도 내가 어떻게 잤는지 묻지 않았다. 아무도 내가 왔을 때 무엇을 바랐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옷장에서 아직 헐거운 못에 걸린 내 외투를 꺼내 입었다. 복도 거울이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을 비스듬히 비췄다. 나는 그 안에 비친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창백하고 조용하고 예전보다 작아진 모습.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브로셔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차가운 밖으로 나섰다. 내 차는 내가 떠났던 자리에 눈에 덮인 채 길가에 홀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안에 앉아 있었다. 내 뒤의 집은 변함이 없었다. 커튼이 움직이지도 문이 살짝 열리지도 않았다. 끝이었다. 그들은 제안을 했고 나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다. 나는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히터가 추위에 맞서 윙윙거렸다. 핸들을 잡은 내 손가락은 뻣뻣했다. 하늘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소리와 색을 삼켜버리는 그런 종류의 회색. 모든 것이 얼음물에 담갔다 뺀 것처럼 보였다. 강원도에 있는 내 집은 내가 떠났던 그 자리에 조용하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 눈으로 무거워진 소나무들에 둘러싸여 작았지만 내 것이었다. 몇 년 전 결코 제대로 쓰지 못했던 주말을 위해 모아두었던 초과 근무 수당으로 산 집이었다. 이제는 주말의 탈출구 이상이 될 것이었다.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무언가로의 귀환이 될 것이었다. 안의 공기는 고요했다. 나는 램프를 켜고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문 옆에 기다리고 있던 양털 슬리퍼를 신었다. 내가 작은 부엌으로 걸어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동안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내 손은 생각 없이 움직여 서랍에서 늘 쓰던 브랜드의 티백을 찾았다. 민준이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도, 후속 문자도, 브로셔가 첨부된 이메일도 없었다. 놀랍지 않았다. 나는 싱크대 윗찬장에서 재무서류 폴더를 꺼냈다. 낡고 책등이 닳았으며 내가 스스로에게 쓴 메모와 서류들로 두꺼웠다. 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다. 민준이와 서연이 사는 집은 여전히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게 일을 더 쉽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두었다.
그들이 그 위에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기반, 선물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나 없이 무언가를 지으려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다. 다른 서류들도 있었다. 은행 계좌 접근 권한, 그들 딸을 위한 대학 학자금 통장, 몇 년 전에 설정해두고 취소할 생각도 못했던 그들의 공과금, 자동 이체 내역. 나는 그것을 돕는 것이라고 불렀다. 이제 나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는지 알았다. 나는 펜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목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다. 먼저 은행이었다. 나는 그들의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해지했다. 민준이의 이름을 학자금 펀드에서 제외했다. 반대편의 직원이 확실하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고 진심이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집은 개인 신탁으로 이전될 것이었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와 같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일하고 결국 그만큼이나 조용히 잊혀진 은퇴한 간호사들을 돕는 지역기금을 위해 나는 이 집을 지킬 것이었다. 내 이름으로, 나의 고요함으로.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원한도 아니었다. 이건 명확함이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부드럽고 천천히. 나는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손에 든 찻잔이 식어갔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어제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 나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공간을 되찾고 있었다. 이 집은 항상 조용한 곳이었다. 외로운 종류의 고요함이 아니라 생각이 뻗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그 침묵을 행동으로 채웠다. 더 많은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소유권은 은퇴한 돌봄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에 넘겨졌다. 변호사는 이달 말까지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민준이와 서연은 그 후에 통보받을 것이었다. 그전에는 아니었다. 나는 오래전에 설정해두었던 자동 이체를 취소했다. 그들의 난방비, 인터넷 요금, 그들이 더 이상 알아차리지 못한 지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작은 것들이었다. 나는 학자금 펀드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동결시켰다. 그건 시간이 더 걸렸다. 3가지 보안 질문에 답해야 했고 각각의 질문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내 지문으로 지어졌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리고 나는 새 서류들을 인쇄했다. 그것들은 내 식탁 위에 최종적인 무게감을 지닌 채 놓여 있었다. 내 이름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사라졌다. 복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에 쓴맛은 없었고 오직 이상한 평온함만이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열려 있어 바람과 추위를 들였던 문을 닫는 것 같은. 이틀 후 민준이가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그는 집이나 계좌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내가 혹시 무슨 변경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논의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와 서연이 제안했던 것, 그 실버타운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곳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어딘가에 놓여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나는 나 자신의 공간을 선택하겠다고. 그는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약간 짜증이 난 듯했다. 그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서연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주택담보대출금이 나쁘기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는 무엇이 변했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저 더는 아닌 척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라고.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렸을 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기 싫어할 때 내던 그런 숨소리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알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는 몇 년 전에 내가 그의 문방 눈 속에서 서 있었을 때, 그의 딸이 나를 가사도우미로 착각했을 때, 서연이 내 이름이 빠진 좌석표를 놓았을 때 왔어야 했다. 이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이제 나는 그 에너지를 다시 거두어들이고 있었다. 그들을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밖에는 눈이 현관 앞에 부드러운 더미로 쌓여 있었다. 나는 차를 들고 밖으로 나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가만히 서 있었다. 이곳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서 민준이가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고 덜 딱딱했다. 그는 딸과 함께 들러도 되냐고 물었다. 자세한 설명 없이 그냥 방문이었다. 나는 그러라고 말했다. 마무리를 원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버전의 자신을 데려올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길을 건널 때 내 손을 잡던 아들일까? 아니면 내가 그의 문방 눈 속에서 서 있는 동안 옆으로 비켜섰던 남자일까? 그들은 정오 직전에 도착했다. 눈은 자갈길을 따라 진창으로 녹아 있었고 그들의 차는 현관 근처에서 삐걱거리며 멈췄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서둘러 나가 맞이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들어오게 내버려 두었다. 민준이가 먼저 종이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마치 낯선 사람의 집인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딸이 스케치북을 쥔 채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뺨은 상기되어 있었고 나를 보자 수줍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눴다. 내가 차를 권하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주전자에 물을 채우는 동안 아무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무겁지 않았고 그저 낯설었다. 마치 우리 모두가 형태가 바뀐 방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내게 가방을 건넸다. 안에는 바나나 빵 한 덩이와 작은 꿀병이 들어있었다. 가게에서 산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 제스처는 노력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우리는 찻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에 앉았다. 그는 지난주보다 더 늙어 보였다. 그의 눈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더 무거운 무언가 때문에 피곤해 보였다. 그는 집이나 계좌나 신탁에 대해 꺼내지 않았다. 아마 애원처럼 들리지 않을 말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대신 그는 상황이 벅찼다고 말했다. 서연의 일, 주택담보대출, 명절. 나는 들었다. 그는 예전 같았으면 좋겠다고, 더 나은 길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더 자주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다시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초대처럼, 그러나 또한 부탁처럼 말했다.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화난 것이 아니라고, 그저 더 이상 사라져주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고개를 끄덕이고는 찻잔 위에 손을 얹었다. 포옹하려는 시도도 머물러 달라는 요청도 없었다. 그에 따른 식탁 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그들이 일어서서 떠날 때 그녀는 내게 종이를 건넸다. 오두막집 그림, 빨간 코트를 입은 여자가 밖에 서 있고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발치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민준이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은 듯 나를 쳐다봤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 그녀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고 그들은 떠났다. 포옹은 결코 오지 않았고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어떤 거리는 말로 되돌아갈 수 없다. 어떤 침묵은 존중받아야 한다. 뒤따른 고요함 속에서 나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붙이고 차를 한 잔 더 따랐다. 집안의 공기는 변함이 없었지만 무언가 바뀌어 있었다. 우리 사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눈이 호수를 조용한 장막처럼 뒤덮었다. 나는 창문으로 바람이 수면 위를 쓸고 지나가며 가루눈을 날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유리 위로 숨을 내쉬는 것 같았다. 나무들은 겨울을 무겁게 이고 키 크고 흔들림 없이 서 있었다. 집안은 따뜻했다. 불에서뿐만 아니라 결정에서 오는 그런 종류의 따스함이었다. 나는 식탁에 앉아 글을 썼다. 편지도 일기도 아닌 그저 머릿속에 떠올라 간직해야 할 작은 생각들 몇 줄의 글이었다. 나는 최근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나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에게 말할 공간을 주지 않았던 것들의 조용한 수집이었다. 그날 오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고 급하지 않은 소리. 내가 문을 열자 호수 건너편에 사는 이웃 최 여사가 서 있었다. 나보다 몇 살 위였고 부드러운 눈과 강한 손을 가진 분이었다. 그녀도 산책로 근처의 작은 초록색 집에서 혼자 살았다. 그녀는 쿠키 한 통을 내밀며 이 지역의 몇몇 여성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한 간호사들, 전직 돌봄 노동자들, 가족을 키우고 이제 숲의 고요함 속에서 나날을 보내는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주민회관에서 차를 마시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도 한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오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쿠키를 받았다. 그날 밤 늦게
나는 벽난로 옆에 앉아 그녀가 남긴 작은 전단지를 읽었다. 등불 여성회. 그것이 그 모임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왠지 마음에 남았다. 등불. 조용한 빛의 원천. 시끄럽거나 타오르지 않고 그저 꾸준한. 다음 날 아침, 나는 두툼하게 옷을 챙겨 입고 산책로를 가로질러 걸었다. 부츠 밑에서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고 내 숨은 작은 구름이 되어 나왔다. 내가 회관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크지는 않지만 충만한 소리.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최 여사가 미소 지으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질문도 소란스러운 소개도 없었다. 그저 식탁의 한 자리, 이미 따라진 머그잔, 기다리고 있는 의자뿐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식탁 끝에는 한 여성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다른 여성은 오래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한 명은 메모장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대화를 걸려고 하지 않았다. 사연을 묻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곳에 도착한 기분이었다. 잠시 나는 민준이를 생각했다. 내가 내 가치를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로 측정했던 세월을 생각했다. 내가 평화라고 착각했던 침묵을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놓아주었다. 나는 2시간을 머물렀다. 집에 돌아왔을 때 공기는 더 가볍게 느껴졌다. 밖에 무언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공간을 차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엄마로서도 돌봄 노동자로서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서. 나는 쿠키통을 열고 차를 끓였다. 나무들 사이로 눈이 꾸준히 내렸다. 호수 건너편 최 여사의 집에 불이 깜빡 켜졌고 나는 외롭지 않았다. 겨울이 나무들 깊숙이 자리 잡았다. 호수는 단단하게 얼어붙어 옅은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고요한 유리판이 되었다. 나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작은 촛불 하나를 켰다. 계획했던 의식은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다. 나날을 표시하는 단순한 방법.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고 여전히 이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조용한 상기였다. 나는 그 주에 유언장을 다시 썼다. 분노도 처벌도 아닌 의도를 가지고. 민준이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이 집을 가족이 없는 노령의 간호사들을 지원하는 기금에 남겼다. 내 남은 저축은 돌봄 직업을 추구하는 미혼모의 딸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갈 것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빚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 유산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서류에 서명할 때 눈물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페니 페이지 위를 미끄러지는 꾸준한 소리뿐이었다. 나중에 나는 양모 담요에 쌓여 현관에 앉아 따뜻한 사과 주스 잔을 손에 감싸고 있었다. 눈은 부드럽고 고르게 내려 창문과 난간과 땅을 쓸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비어있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민준이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다. 쓴맛이 아니라 그저 거리감을 두고 그의 인정이 내 가치의 척도였던 때가 있었다. 사랑받는다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때가. 하지만 이제 이 집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더 잘 알았다.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과 존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이제 둘 다 되기로 선택했다. 촛불이 창턱에서 깜빡였다. 밖에서는 바람이 부드럽게 가지 사이를 지나가자 소나무들이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이 나는 생각했다. 평화였다. 갈등 후에 오는 종류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천천히 혼자 쌓아 올리는 종류의 평화. 주목받기 위해 애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종류의.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어쩌면 당신이 침묵 속에서 겪어왔을 무언가와 공명했다면 당신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때로는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것이 잠시 동안 홀로 걷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명확함이 있다. 만약 당신이 추위 속에 남겨진 적이 있다면 그들의 귀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되어감 속에서 온기를 찾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알려주거나 그저 여기서 나와 잠시 더 앉아 있어도 좋다. 우리는 항상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